300km면 시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조 가량 되는데 1조요? 네, 막으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어요. 자꾸 부인을 해요. 안 했다고. 그런데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어요. 그 부분만 또. 녹음이 안 된 것뿐만 아니고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 그거는. 인사 조치해버려요. 갑자기. 이야 이상한 일이다. 한 달 만에 대한민국 한복판 명동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죠. 우리 직원들을 개입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일이죠.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규모가 74km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초 브리핑 당시에 예. 특정한 게 74km였고요. 지금 많이 변했죠. 지금 300km 정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 실제는 더 많아요? 지금 300km 정도는 이제 뭐 특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러고 확인한 건데 그 이상이 될 겁니다. 300km면은 역대 최대 규모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유통되었던 양으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규모고요. 최대 규모라고. 300km면 시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조 가량 되는데 1조요? 네, 정확한 계산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수사 일선에서 지금 밀려나셨기 때문에. 네네. 와 1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윤희견 경찰청장한테 칭찬 받으셨잖아요. 잘했다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74km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마약 조직원한테 너 어떻게 들여왔어 했더니 이 세관 공무원들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마약 사건인데 세관 연루 정황이 있다는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서울경찰청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거죠? 조병도 경무관은 그 이후에 받은 거고요. 네. 첫 번째가? 네. 저는 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 서장. 예, 김찬수 경찰서장하고 브리핑을 의논하면서 결정을 했고요. 내용도 같이 의논하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의논을 했는데. 예.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경찰서장 지시로 이 수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를 계속 따랐고 그 언론 브리핑 내용도 그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한 건데 갑자기 막아섰어요. 갑자기 막았어. 예. 원래는 잘한다 하고 지금 큰 성과 냈으니까 뭐 신나서 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경찰서장도 신나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굉장히 고무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하라고 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으니까 신나죠. 근데 갑자기 막은 거예요, 그 브리핑을? 네. 갑자기 막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구하나사까지 왔으니까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서장이 막으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녹취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그 통화 녹취 공개된 게 하나 있는데 잠깐 들어보죠.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사실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기서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아니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통화를 들어보면 김찬수 서장은 만약에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안 했으면 저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저 통화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백혜련 경장 말이 맞다. 김찬수 서장이 정말로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저 통화할 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때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 전에도 전화 통화로 대통령 지시 관련 대통령실 관련해서 한번
되게 싸운 적이 있는데요. 어. 경찰서장과 다툼이 됐는데 자꾸 부인을 안 했다고. 어. 그런데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어요. 아, 그 부분만 또. 녹음이 안 된 것뿐만 아니고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 그거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몇 개가 있어요.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했던 회유했던 그런 전화 통화하고 네. 서울청에서 언론에 세관 얘기 나간 거 네가 언론에 흘린 걸 의심하고 있으니 다 수습해라. 본인 휴대폰에 자동 녹음이 걸려 있고 네. 다른 것들은 살아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라졌어요? 네 건이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녹음이 안 됐고 녹음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전화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갤럭시 쓰십니까? 삼성 갤럭시 쓰고 있고요. 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비아폰 얘기가 나와서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비아폰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수사 추이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녹음이 걸려 있는데 그 대목만 없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틀었던 내용은 그걸 전제로 통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김찬수 전 소장이 그 부인하지 않거든요. 한 적이 없는 말을 했으면 저때 부인했어야 돼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국회 청문회 때 김찬수 서장이 백혜련 경정이 대통령실 얘기해서 제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다투다가 나무랬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 다퉜던 그 흔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아, 굉장히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김찬수 전 서장은 용산 비서관실로 영전에서 갔고 본인은 지구대로 자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대장은 수사 못하죠.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나중에 마약 조직원이 허위 진술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세관원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는 식으로 뭐 마약 조직원이 특정 세관을 특정했는데 그 세관을 그날 출근을 안 했다든가 뭐 아니면 세관원이 마약 조직원 택시를 잡아줬다고 그런 식의 진술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든가 이런 식의 네네. 그 백경장님이 수사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중에 검찰 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언론 작업들을 관세청장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계속 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거고요. 임의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이들이 공항 입국했을 때 공항 사정을 정확히 인지 못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권고됐을 때 이 사실을 자백을 하면서 공항 세관 직원들이 2층에서 인솔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4번 5번 검색대로 검사대로 빼주고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줬다 이런 진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약 조직원들은 당연히 인천공항 그 구조를 모르니까 그럴 때 세관원들이 이쪽으로 와라라고 안내해줬다고 진술한 거죠 나중에.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통역에 오류가 있어요. 통역도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 승강장까지 이렇게 인솔해줬다, 안내해줬다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공항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택시 승강장을 가르쳐줬다. 그 데려다 준 건 아니고. 그 방향을 가르쳐줬다. 그 진술 외에는 그들이 말했던 진술이 계속 일관성이 있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데려다 준 건 없다. 그렇습니다. 저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을 데려다 줬다고 잘못. 통역이 잘못된 거예요. 통역이 잘못된 건데 그런 대목을 짚어가지고 데려다 준 거 없지 않냐.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수사하는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빨리 고쳐요. 그건 잘못된 통역이다. 택시 승강장 쪽을 가르쳐줬지 직접 발에다 준 건 아니다. 고쳐요. 그래서 이 조직원들의 얘기가 참 신빙성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셨는지 최근에 이제 대검이 수사한다고 나섰을 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당신들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지금 와서 이 사건을 막겠다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 덮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백혜룡 수사팀이 예. 23년 9월 달 예. 9월 초기에 이 국제연합 조직의 실체를 확인을 했고 처음으로. 말레이 조직을 예. 확인했고 2년 전 9월에 처음으로. 네. 이제 처음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을 브리핑을 할 때 외압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뭐 칭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예.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내부에서 뭐 칭송이 대단했고 정말 수사가 잘 된 수사였어요. 경찰서는 신나서 같이 하고 네. 있었고. 네. 이거 역대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96km 정도 압수를 했는데 그 국정원이 첩보를 줘서 단속 적발한 거여서 사실상 국정원의 행위네. 이 사건이 제일 잘 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생으로 한 거죠. 생으로. 단순 투약자부터 뭐 차근차근 올라가지고. 드라퍼라고 하죠. 드라퍼. 그 다음에 소규모 유통, 중간 구매,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 그러니까 단순 사용한 사용자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까지 간 건 최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수사를 참 잘했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뿌듯한 사건인데. 고생했다고 그러고 당시 수사를 같이 협조했던 남부지검 형사 6부 특수부에서는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 저도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영장 발부하고 하려면은 협조해서 처음부터 같이 갔던 검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검사들이 처음에는 이 뭐라고 그랬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초기부터 호흡을 맞춘 검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검사도 처음에는 칭찬했는데 이 검사가 나중에 또 돌변해요?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10월 10일 23년 10월 10일 브리핑을 하고 나서 세관 내용이 알려지니까 예. 갑자기 저희와 호흡을 맞춰서 도와줬던 형사 6부 특수부를 폭파시켜 버려요. 팀이 바뀝니까? 네. 날려버리죠. 2차장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 부장 검사, 그 다음에 마약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인사조치해 버려요. 갑자기. 이야, 이상한 일이다. 한 달 만에. 이상한 일이다. 네, 9월 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인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 인사를 누가 합니까? 최소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그 근거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거기서 담당했던 마약 사무 자체를 네. 이 차장은 약간 인지 사건, 약간 중요 사건 이걸 담당하는데 그 마약 사무를 1차장 산하로 형사 3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장이 1차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까? 그전에는 칭찬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장을 막기 시작했죠. 영장을 막기 시작했다.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영장을 헌법상 영장을 신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려를 해버리면 수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컴퓨터도 반려됐다면서요. 컴퓨터 영장도. 기초 수사죠. 숙제 같은 건데 그거 안 하면 경찰은 직무유기거든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컴퓨터도 안 되고 계좌도 압수수색 못했다면서요. 다 막아가지고 반려돼가지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 인신구속도 안 되고 계좌도 안 되고. 법사위에서 그 김서구 법무차관인가에 나와서 뭐 영장이 한 50여회 발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직원 30명 정도 검거했고요. 단순 퇴학자까지 포함해서 15명 구속했는데
영장이 구속영장 15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그들한테 바로 이제 따라 붙는 예. 대물영장, 예. 압수수색영장, 뭐 마약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그 15개. 그럼 30개잖아요. 예. 불구속 피의자들도 뭐 마약 투약한 주사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압수하면은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아, 그것만으로. 예. 예. 근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예. 진짜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 자, 이거는 경찰 수사에서 검찰이 개입한 흔적이고요. 검찰은 이게 밝혀지면 검찰은 아마 견뎌내기 힘들 거다. 조직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를 막았던 흔적이 밝혀지면 심우정 인천지검장 당신 인천지검장이었죠. 때 23년 2월 5일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 4명이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한 명이 검거가 돼요. 검거하려고 해서 검거를 한 게 아니고 우연찮은 사정이 있는데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뭔가 누군가 건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예, 그 본인이 보고 있던 그 이상한 사람의 동료 중에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처음에 검거를 하고 관세청이 검거를 하게 되면 우연히 검거한 거네요. 관세청은 마약 관련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500만 원 이하는 수사권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 사건이 되는 거죠. 검찰이 바로 공항에 검찰 분실이 있어서 마약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바로 같이 수사를 했는데 도망간 친구들이 위챗 대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잡았는데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이 합세해서 이제 유인 작업을 합니다. 위챗으로 나머지를 잡으려고. 근거되지 않은 것처럼. 메신저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시간을 번 거죠. 모른 척하면서. 그 조직원이 잡혔다는 거를 나머지 3명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또 응했다는 거예요? 두목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보낼 때 그 한국에 투입시키는 조직원들의 단톡방을 위챗에 단톡방을 개설하는데 그게 폭파된 상태였거든요. 두목은 알았고 3명이 안전하게 대한민국 한복판 명동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걸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검찰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3명은 통과됐고 1명은 잡혔고 네. 근데 두목은 폭파됐으니까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검거하려고 유인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마이클한테 속았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인천지검 강력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게 기록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실제는 그 두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했던 것은 검찰을 속인 것이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화가 났어요. 예. 네, 검찰이 화가 나서 이들이 K672 비행편으로 왔는데 대한항공입니다. 그게 이제 한 250명 정도 승객이 되는데 대부분 여행객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 그걸 확인을 했겠죠. 20명이 누군지 이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공범들을 추론했을 거고 CCTV도 확인을 했을 거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3명이 누군지 그 탑승객 명단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거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날에? 네. 그 근거를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연히 한 사람을 잡았어요. 네. 3명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단톡방을 통해서. 근데 그 잡힌 사람하고 그 3명 그 빠져나간 사람하고 사이에 단톡방 주고 받았는데 그런데 두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잡혔다는 걸. 네. 그래서 두목은 그 3명한테 가짜로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검찰이 그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그 3명 누구야? 탑승객. 그날 탑승객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쳐다봐 해서 네. 3명을 특정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3명을.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이 어디를 통과했는지 검찰이 알았죠. 그런데 네.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이들이 이거는 지금 그 대장님이 수사한 사건 말고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3명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명동 가서 확인을 했죠. 3명 이상인데 일단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명인데 그들이 안전하게 출국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출국까지 해요? 당연히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특수직무유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 세 사람이 결국 출국합니까? 출국하고 계속해서 조직원들은 또 들어와요. 이거 이상하다. 네. 다시 또 들어와요, 한국에? 네. 그때가 이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었고 그때 도망갔던 조직원들은 그 이후에는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3명은 다시 들어오지는. 네, 그들은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줬는데 다시 들어오면은 이건 뭐 어쨌든 정상적으로 출국을 했다는 거죠. 출국을 했어요. 안전하게 출국했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대체해서 계속 들어오죠. 이상하다. 그런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안 해요. 알면서. 야. 그리고 나서 계속 들어오다가 제가 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차례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12명이 21명이 12차례 공항을 들락날락거려요.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명. 이건 나중에 이제 9월 10월에 수사하면서 아시게 된 거네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네. 관세청이 열어줬다는 것은 제가 세관 직원들이 열어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은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국정원 분실이 있습니다. 있죠. 예. 방첩사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예.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남들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2017년도에 제가 경정 진급을 하면서 인천공항경찰단 수사과장으로 1년 근무를 했어요. 공항 사정을 아시는구나. 네. 운명의 장난인 거죠. 제가 이걸 몰랐으면 시작을 못했을 건데 괜히 시작을 해서 윗분의 영린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상한 대목은 진짜 그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제가 더 근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국정원 얘기는 좀 이따 해주십시오. 그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더 이상해요. 용산에 여기 이해가 있나? 용산이 이걸 막아서 얻는 이득이 있나? 자기 이익이 있지 않고서 용산이 나설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해석하고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럼 그게 제일 큰 질문이고 그 앞에 국정원 얘기하셨는데 국정원의 그림자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경찰도 제가 직책이 수사과장이었는데 수사과장도 공항에서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범죄 수사하면서 비행기 이륙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국정원 담당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를 그러셨겠죠. 네, 한 2번 정도 가졌는데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요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던 나무도마에 숨겨온 마약 사건도 그렇지만 12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21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12번 공항을 침탈하는데 그것도 신체에 4kg의 필로폰을 메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있잖아요. 캐리어가 있잖아요.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캐리어. 이건 엑스레이
검사를 국내에서 안 하니까 입국할 때 공항에서 안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검거됐는데 예, 그 2월 5일 검거되기 전까지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한 명 검거되고 여러 명이 도망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안보기관이 총동원돼서 스캔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국정원이 모른다는 말이 네. 아니죠, 그 사건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맸다는 사실도 4kg씩 신체 부착하고 도망갔다는 사실도 국정원도 이제는 알 수밖에, 변명도 못하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캐리어가 문제잖아요. 캐리어가 그 안에 10kg 정도 분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중량을 뭐가 들었는지 국정원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예,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국정원은 목숨을 걸고 추적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트렁크가 비행기에서 내려져서 그 돌 때 네. 그때 국정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죠. 말레이시아 안 말 했다는 조직이. 거죠, 이거는. 예, 그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야 예. 엑스레이 이렇게 투시가 돼서 그렇죠. 알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국정원은 그때 그걸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기내에 휴대하잖아요. 휴대하잖아요. 출발 공항만 통과하면 예. 가방처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짐처럼 예. 내 몸에 부착물처럼 예, 엑스레이 투시 받지 않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가지고 오면. 근데 그거는 세관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 네. 그죠? 근데 국정원이 알게 됐잖아요. 방첩사가 알게 됐잖아요. 방첩사가 방첩하는 거잖아요. 테러로부터 막아내는 건데 국정원은 더 책임이 막중하죠. 근데 이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검찰도 아는 것을 국정원이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더 큰 의혹인 용산에서 용산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장한테 들었고 네. 그거는 녹취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이상하게 그 녹취만 없어서 그 녹취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정황으로 통화한 그러니까 서장과 통화한 정황으로는 충분히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장한테 당신이 용산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그걸로 저는 충분히 그래 이거는 백경정 얘기가 맞다 싶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용산은 왜 관심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3년 10월 21일인가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날 때. 그 영상 다시 볼게요. 10초밖에 안 되니까. 네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예.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며칠 후에 가슴 아픈 사건이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벌어졌고 마약과의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지검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각각 이 사건을 덮은 거예요. 말레이 조직을.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23년 4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마약과의 전쟁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정의의 사도가 됐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었고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저희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차례 회의를 했으니까 전 기능을 모아놓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류만으로 회의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8차례 정도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어.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사건을 영등포에서 정말 잘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거나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감히 한동훈 장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산에서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높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그게 지금 의심하시기로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한 사건을 막았다. 그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막았다면 대통령보다 힘이 센 사람이다. 아 그런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거기까지는 이제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4명이다. 네네. 이런 얘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임상근 사단장 구명 노비,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원 구명 노비 그런 의혹도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구명 노비가 됐나?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한 것을 명령을 거둬들이면 신뢰가 깨질 텐데 그렇죠. 권위가 떨어질 텐데 네.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의문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과 세관과 그 높으신 분들의 일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혼자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셨네요.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을 개입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일이죠. 아마 제 옆에 있었으면 큰 사달이 났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 외압 사건은 직원들과 배제됐고 적대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니네들은 당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 그 알려고 하지도 마라. 백경정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해라. 네네. 그런 취지로. 네. 알게 되면 그렇죠. 그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수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월 23일부터 2월 27일 그 공항을 들락날락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예.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었고 관세청 스스로도 공범들을 특정한 게 있어요.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세관 직원들이 구명 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그 마약 조직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용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명 노비를 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대범한데 진짜. 그러면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진짜로 이상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깨졌어요. 두 번째 가정은 그러니까 그 잡혔던 사람들이 연줄이 좀 좋아가지고 백을 쓴 건가? 이건 아니다. 네. 두 번째 가정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굉장히 위험한 추정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죠. 네네. 입에 더 얘기하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뭐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설도 세워서 해왔어요. 그런 가설을 세워서 또 수사도 해보셨다. 인천지검
지검장이 심우정이 그걸 막지 못하고 공범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일단락을 시켜요. 2월 27일 날.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밖에 없는 정황은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우선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합동 수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고, 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상설 특검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그 출범에 있잖아요. 네네. 상설 특검만 이제 지명하면 되는데 우선은 3개 특검 처리하고 상설 특검으로 가는 거는 그럼 부족합니까? 코끼리가 있으면 그 정도 인원으로는 코끼리 뒷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상설 특검이 규모가 좀 작죠. 네. 예, 상설 특검이라 그 특검으로는 이거 전체를 밝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당연하고요. 근데 일단 이제 상설 특검이 출범해 있으니까 지명만 하면 되니까 이걸로 먼저 수사가 굴러가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예. 그때부터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 이 상설 특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약 외압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외압의 피해 당사자가 백혜령이잖아요. 여기 백혜령 경정인데 제가 그 수사팀에 합류를 못합니다. 수사에 당사자죠. 피해 당사자니까. 아 그렇게 설정하면은 네, 참고인 자격으로 저 불려다니다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얘기해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피해자로 조사하는 구도로는 안 되고 네네. 내가 수사했던 것도 같이 수사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복잡하고 치밀하게 덮었던 촘촘히 덮었던 이런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이 사건에 매달려서 혼자 수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도 정리하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버텨냈던 게 언젠가는 이 사건을 내가 수사를 해서 이걸 밝혀내고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게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이 합수팀을 꾸려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그 합수팀을 총지휘하는 대검 마약 조직부의 그 담당 검사. 지휘자가 최고 책임자가 거기 이제 검사장급인데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마약 관리관인데 이 사건을 덮었던 주체예요. 아 당사자.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사건의 외압이 시작될 때 이런 사태가 오면 절대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사 기록 곳곳에 제가 장치를 해놨어요. 검찰이 나서면 경찰은 이 사건 덮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됩니다. 본인들은 수사하겠다고 우리 사건도 수사할 거야 이러면서 기소 안 하고 공소 유지 안 해버리면 그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경찰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겁니다. 이 마약 사건은 특수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무유기 하지 않았다. 그런 흔적들을 제가 곳곳에 장치를 심어놓고 버텼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경찰에 뒤집어씌고 검찰 빠져나가는 경우 많죠. 그럼요. 이렇게 검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고전적인 수법인데 검찰이 언론과 경찰보다 훨씬 더 가깝고 언론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뻔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지휘부에서 백혜룡과 백혜룡 수사팀이 니네들이 안고 가라 이렇게 압력을 계속 가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경찰대 출신들 고시 출신들 우리 지휘부에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바보라서 머리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장치를 많이 해두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라시는 거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상설특검이 물론 대검보다는 훨씬 나은데 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설특검으로 가다가 별도 특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사건에 검사 120명 투입하는 걸 너무 가지고 적지. 검찰이 멈춰선대. 너무 적어.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비교잖아요. 되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20명은 너무 많고 네. 150명은 별로 안 되고 되게 불쌍한 그렇지. 불쌍한 검사인 그러니까, 것처럼. 네. 아니 이게 지난 뭐 삼-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150명을 투입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수사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120명 투입한다니까 민생이 문제가 민생 수사 못한다고. 아유, 이런 검찰이 소리 말이 멈춰선대. 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는 120명 많아 보여서 좋다면서. 뭘 많아 보여? 내가 언제 그랬어? 1분 전에 1분 전에? 네. 확인해봐 다시 돌려서. 네. 네. 또 사과할 일 생깁니다. 네. 자 최욱이가 그리고 사과해. 김건희 특검으로 가볼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많아 여기는 맞아요, 사건이. 워낙 맞아요. 많기 때문에 진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규모가 너무 작아. 자 김건희 특검에 누가 지명이 됐습니까? 민중기 특검인데요. 뭐 우리법 연계 출신이기도 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를 들춰낸 분이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한 판사 출신 판사 특검입니다.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오. 자, 이분 역시 민주당 추천이거든요. 네. 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분을 추천했나요? 그러니까 특검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사잖아요. 네. 이 수사인데 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 중에도 뭐 수사에 가장 적격인 이 인사를 뽑은 건데 이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이 다 개별적 사건들이에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법은 내란이고 내란 외환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수사만 집중하면 되는데 김건희 사건이 16건인데 전부 다 개별 사건이에요. 하나하나 수사해야 되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파견 검사가 40명인데 와. 창원지검에서 하는 명태균 수사만 거기 10명이었거든요, 검사가. 그러니까 약간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적어. 실제 이 16건에 대해서 검사 40명이 너무 적어. 170일 안에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맞아요. 아. 더군다나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돼서 무혐의 했는데 그거 다시 다 들춰봐야 되거든요. 그나마 저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제일 순조로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놓은 게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죠. 관련자가 다 예. 있고 이미 뭐 판결이 확정돼 있는 사람들이 진술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네. 증거 그 사건은 오히려 이제 간단한데 네. 나머지 명태균에서 뭐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파생돼서 맞습니다. 공천개입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사건을 하면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많죠. 이게 이거부터- 너무 규모가 너무 작아.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지금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아요. 특검이 그 되면 입장으로. 오히려 환영한다. 네. 이러면서 조금 의외로 성과가 많이 나올 법한 그 영역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아, 성과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 점잖으신 거겠죠? 앞길이 구말릴 거예요. 본인이 그걸 지치시면 안 되는데. 사건이 16개야. 이거 파다가 근데 어디로 갈지 파기도 몰라요. 전에 지금. 저는 이 특검 3개가 있잖아요. 이 특검 3개가 나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아, 있지.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내란, 외환, 그다음에 김건희, 맞아. 최혜병 네. 이게 다 위아더 월드 김건희로 통할 수 아니, 뭐 있다. 그거는 맞죠.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판사 출신님이시잖아요. 딱 보면서 저는 이 누구야 그 조은석 특검이랑 이 민중기 특검이랑
검사 출신은 검사 출신답게 얘기하고 판사 출신은 판사 출신답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여요, 딱. 네. 예. 이럴 땐 검사스러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또 이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길어지면 안 되거든. 이거.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수사하면 이 사건에 쑥 빨려 들어가면 그걸 정리하고 하는 걸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판사이기 때문에 16개 사건을 4명의 특검보 또 파견 검사한테 잘 나누고 가름말을 타고 멈출 때 멈추고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아마 판사가 더 적격이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르마를 잘 탈 거다. 네. 아, 그런 면이 있네. 방송 좋죠. 종편보단 나아요. 네. 종편 같은데 가지 마세요. 네.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국민청원 동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을 이제 제명하려면 제명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야 돼. 실질적으로 국회 윤리특위. 근데 이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구성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실성 없다고 봤는데 와 내가 이거는 실수했어. 아 그래요? 내 실수 내 인정. 왜냐 이 변수가 발생했어요. 뭐요? 우원식 국회의장 넥타이 메고 점잖은 분이잖아. 근데 이분이 점잖은 분. 이 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하겠대. 우원식 의장이. 그래 내가 실수했어. 넥타이 메고 점잖은 분인데 이 건을 제일 먼저 하겠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심의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나 진짜 놀랬어 이거 보고. 민심 의장님 맞으시네요. 민심을 따라가시네요. 의장님께서. 아니 그런데 저건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 선출되고 나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어제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있었고 유튜브 방송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뭐야 이 되는 거 아니야? 투표를 해서 설사 부결이 돼 뭐 역풍 우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민주적 정당성 절차에 의해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거 제가 꼭 따지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꾸 역풍 얘기하고 이준석은 이걸 또 탄압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탄압 프레임. 그럼 제가 탄압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 나와가지고 바바리맨 짓을 했는데 그럼 그거를 넘어가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내란 일으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게 보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복이다 탄압이다라는 것을 맞는 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탄압이고 보복이 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계엄한 터지기 2달 전에 김주현하고 심우정이 둘이 비화폰으로 2번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측은 다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저럴 줄 알았어요. 네네. 분명히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았지 비화폰 서버 수사를. 맞아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심우정 총장이 뭔가 관련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일단 저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거 시점도 묘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건 당시 좀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10월 8일하고 11일이잖아요. 통화한 게. 이때 한 번은 이제 그 심우정이 김주현한테 통화했고 이때 12분 통화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때는 반대로 김주현이 심우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때도 11분이야. 두 사람 합치면 한 24분 넘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10월 7일 날 이 전에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PC 압수해서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바로 3일 전에는 10월 7일에는 명태균이 채널A에서 그 보도를 했잖아요. 검찰이 나 잡아놓으면 한 달 내에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었죠. 이렇게 됐고 뭐 이 통화 이후에 17일에는 김건희 그 도이치 주가 조작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자, 이 두 개의 통화 어떻게 좀 앞뒤 사건을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주현하고 심우정하고 전직 이제 상하급자 관계였잖아요. 직속. 그렇죠. 검찰 일과장, 검찰국장. 김주현이가 국장이고. 근데 12분이 넘게 10분이 넘게 통화를 한다는 거는 제가 나름 조 변호사님하고 알고 지낸지도 오래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0분 이상 통화할 얘기가 없지 않아요? 통화하면? 그죠? 굳이 따져보자면 홍사원 앵커 욕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오래는 못해. 별로 아이템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사건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저것들이 뭐 언제 만나서 밥 먹자고 약속하겠습니까? 아니 선배님하고 저하고야말로 선배님 뭐 촬영 일찍 오시면 점심 드시겠습니까? 뭐 시켜놓을까요? 이 정도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용건이 있어서 하는 당연하죠. 거예요. 저 위치에서 그리고 평소에 그러면 김주현이 민정수석 되기 전에 심우정이 검찰총장 되기 전에도 저렇게 통화 길게 하는 사이였을까? 아니란 말이죠. 일단 심우정이 그래서 그 왜 통화했느냐 그걸 아마 한겨레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답을 내놨어요. 답을 내놓은 거는 먼저 그 김주현한테 전화가 와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안보 인사 그리고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서 통화를 했고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는 사실 일치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걸 10분 넘게 두 번의 통화가 24분 넘게. 저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민정수석하고 통화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 왜 검찰총장하고 통화해요? 법무부 장관이면 몰라. 그럼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하면 몰라도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한 얘기인데 그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검찰 정책과 행정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건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 뭐 사건의 결정까지는 결론에 대해서는 얘기한 건 아니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뭐 언급한 바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고 그 생각이 나네요.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혜병 사건 때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하고 군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경찰에서 기록 탈취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법무관리관이 너 왜 통화했냐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무슨 업무와 관련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똑같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란 때도 그랬잖아요. 전화를 왜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무슨 일상적인 무슨 정책에 대해서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게 일단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그 명태균 사태가 한창일 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무슨 정책에 대해서든 뭐 어떤 이 업무 관련해서 내용을 전화할 게 있으면 원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같은 그 행정부서에 있는 법무부 장관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칼잡이인 검찰총장한테 다이렉트로 10분 이상씩 두 번이나 전화를 서로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누가 봐도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6일 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를 했잖아요. 김건희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관련해서 통화를 한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도 중앙지검이 저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총장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그때 그걸 알고 전화한 거예요. 딱 일주일 차이잖아. 그럼 저 10월 10일하고 11일 날 전화한 거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저용권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아니 어디든지 그거를 중앙지검이 발표하는데 그러면 하루 전에 아니면 그날 아침에 연락해서 총장님 무혐의할 겁니다. 그러고 발표하나요? 아니거든. 일주일 전에 한단 말입니다. 통상. 근데 검찰총장이 원래 비어폰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아니요. 비어폰 없어요. 그렇죠. 원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안 써요. 나 비어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갖고 있는 거지. 그것도 저기 수석방에 유선으로 비화폰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왜 합참의장한테 그 취임 그 임기 시작되는 날 합참의장한테 맨 처음 일정이 지휘 보고 받는 거였잖아요. 그게 비화폰이에요. 그거 유선 전화였잖아. 근데 휴대전화 비화폰은 저도 직접 대통령이 그 비화폰으로 말씀하는 거를 제가 딱 한 번 본 적 있고 비화폰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이거 뭐 똑같네 그냥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갖고 있지도 않고요. 검찰총장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도 그 청와대 전화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굳이 따져서 뭔가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행정전화망이 또 있거든. 그걸로 전화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만큼 저게 심유정이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비화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비화폰을 받은 시점이 받은 시기가. 예. 그러니까 그게 은밀하게 계속 얘기할 뭔가를 상정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사고 내가 핸드폰 비화폰으로 뭐 구입할래요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든 위에서 주든. 뭐 대통령실에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국정원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네. 그거 다 저기 해서 갖고 오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신부전 검찰총장에게 내밀하게 통화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보안이 되는 폰을 일부러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폰을 김건희는 또 왜 갖고 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일종의 대포폰으로다가 다 쓴 것 같아. 비화폰. 결국 그런 거지. 예. 바깥에서 생활할 때도 대포폰으로 통화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저자들이. 그러니까 비화폰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요 핸드폰 요거 말고 은밀하게 따로 쓰는 폰. 그럼요. 그 대포폰이지 뭐야. 서로 무전기처럼 대포폰처럼. 그러니까 용도는 똑같은 거지 대포폰하고 뭔가 추적되지 않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심우정이 비화폰을 분명히 썼을 거다라고 우리 다들 강하게 의심했었잖아요. 의심했었잖아. 사실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그 비화폰 서버를 갖다 경찰이 그렇게 압색해야 된다 이거 핵심 증거니. 그러니 영장 좀 검찰한테 청구 좀 해달라고 신청 그렇게 해도 검찰이 계속 기각을 시켜버렸잖아요. 반려를 시켜버렸잖아요. 자기 일이었네요. 그 이유가 저는 저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비화폰을 그냥 사방팔방 전화를 그 비화폰질을 했으니. 그러네요. 예.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민주정부하고 저 국힘류의 정부하고 다른 게 민정수석이 또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내통하면서 검찰총장과 또 검찰 사건에 개입하는 그게 이제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거는 일상화돼 있었고 그때 파견 나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명박 때 한동훈이가 아마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있었던 행정관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동훈이한테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검사들이 많아. 이 사건 중앙지검 검사들한테 직접 행정관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언제 영장 청구해라, 언제 뭐 기소해라 이런 것들까지 다 조율하던 자들인데 우리 정부 와가지고서는 아예 그런 전화를 윤석열이가 난동을 부릴 때도 민정수석이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너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느냐. 근데 그 전화도 안 했다고 민정수석이.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사람이다. 틀림없이.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통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비화폰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자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계속 내통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사건에 저걸 또 활용을 했고 하다못해 저 피의자인 김건희도 비화폰을 갖고 있고 그 비화폰을 소지한 사람들의 리스트 전화번호부를 김건희가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심우정이 비화폰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상의 안 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복귀를 해보면 그때 사건을 복귀해보면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뭐 잊어버리는 분들도 지금 꽤 계실 테니까 그때 방첩사 정성우 처장이 그 대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보도가 된 게 그 검찰이 진술한 게 선관위에 방첩사가 가서 딱 지키고 있으면은 국정원하고 검찰이 올 거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진술을 바꿨어 그 다음에 검찰을 빼고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거다. 수사기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검찰을 빼버렸어. 어쨌든 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성호 방첩사 1처장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피의자를 입건은 됐는데 기소가 안 됐어 결국은.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그때 경찰이 또 같이 그 군인들을 조사를 했잖아요. 방첩사 다른 대령들은 그러니까 정성호 휘하 있는 실제 지시 명령을 임무를 부여받은 대령들 8명 있었는데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검찰이 올 거다.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 주면 된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다 진술했거든요. 저는 경찰이 진술한 겁니다. 경찰 국수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분명히 가기로 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고요.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제보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홍상호 씨가 특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정성우라는 사람이 대령계급장을 달고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준장으로 진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급 예정자였어요. 근데 대령계급장을 달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지시를 받고 법무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중앙선관위에 가서 서버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지네는
그 멈칫거리고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법무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무실장이 그 여성이었잖아요. 윤비나 대령이 와서 답변을 했다. 아니 방첩사 법무실장. 예, 예. 그래가지고 무슨 저 박범계 의원이 맞아. 그래서 이거 위험 안 된다 해갖고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8인의 의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 방첩사 법무실이 뭐 이걸 막았다 이런 식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방첩사 법무실장은 원래 중령이 가는 자리예요. 법무관이. 그 대령이었어. 그리고 윤비나 대령은 저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육사 나온 사람이었어요. 정성우도 육사를 나온 방첩사의 준장 진급 예정자고. 근데 육사 라인에서 여인영이가 쭉 육사 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엄령을 저기 참여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거기서 여인영이 지시했는데 법을 따지면서 그거를 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무사 그러니까 방첩사의 법무실은 이 계엄이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지금 다 보도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의인이라고 막 하는 거죠.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 친구들이 만든 프레임이었고 그렇게 해서 마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그 해석에 관한 부분은 느닷없이 정성우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실에 있는 거기 이제 단기 법무관이라고 하지 3년만 하고 그 의무복무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 법무관 하나가 영장도 없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단기 법무관만? 네, 한 명만. 법무실장이랑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남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찜찜하게 갔다는 거야. 갔잖아. 거기 안 간 게 아니라요. 예.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나서 이제 그걸 뜯어오지는 못했잖아. 그게 이제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진만 찍고 대충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머리를 써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무실에서 다 같이 반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정성우는 나는 법무실하고 상의해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지고 그때 방첩사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다 하나씩 보면 다 거짓말이었거든. 그 무슨 또 해군 준장 하나가 무슨 수사 지가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저기 뭐 벙커 알아보라 그랬다 그러고 명단 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김대우 그 수사단. 김대우, 그 김대우가 그 방첩사의 수사단 직원이 거기 안 가려고 멈칫거리니까 버스에 타라고 발로 차서 집어넣었다 그러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사해야 될 지점이 내란 특검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기대하는 게 최혜병 특검을 하는 사람들이 군 내부를 수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얘기들이 다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혜병 사건에 머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들 내란 특검하고 넘겨줘가지고 일종의 공조수사를 해야 돼. 특검들도 지금. 이게 사실이면 이게 사실이라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지금 방첩사 법무실에 있던 지금 뭐 아까 뭐 윤비나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공범이 아니고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됐던 것이 사실은 다 알고 가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간 것도 가담하려고 간 거고 그럼 이 사람들도 주요 임무 종사를 했든 아니면 단순 가담을 했든 내란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내부의 얘기가 맞다면. 있고 이런 게 아닐 수 있고 사실 그걸 또 위해서 공보 라인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부나마 군이 공보 라인이 군 공보 라인이 그런 식의 미담을 만들어서 돌리면 군 내부에서 다 같이 가담한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디 댓글이나 이런 거나 다른 데를 보면은 그 왜 육사 반란과라고 왜 그러느냐. 그때 저 정성우 대령이나 윤비나 대령도 다 육사 출신이다. 그 사람들은 반대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거 사실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그거 내란 특검에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법무관들은 전부 다 코웃음을 치고 있다, 웃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갈 일이냐. 여기까지는 그냥 하여튼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들려준 얘기고 제보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법무실장이 지금까지는 저도 그러니까 그때 방첩사 법무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역시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구나. 네. 그 선관위 서버 함부로 갖고 오면 큰일 난다라는 걸 반대를 했다고 알았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유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법무관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걸 갖다 확대 포장을 확대해가지고 계엄 자체에 대해서 유연위법을 막 지적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날 계엄을 막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앞에 달려갔던 시민분들 그리고 저 용산 위로 해가지고 뭐 공군 지나가고 하는 거 이거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라고 지연시켰던 사람 뭐 이런 모든 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여기 법무실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리 저기에서 소위 말해서 정성우 같은 사람이 그거에 반대하는 뜻으로 국민한테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면 검찰이라고 말했던 걸 수사기관으로 바꾸고 소위 말해 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조성현 대령 같은 사람은 끝까지 얘기하잖아. 제가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본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게 지금 사이드에서 잠깐 나온 얘기로 하고 쓱 이렇게 묻혀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뭐 경의를 표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정성우 1처장은 제가 의심하는 게 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냥 그날 당일에 행적만 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소를 피했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 왔다는 걸 진술을 바꾸고 나서 아 그게 덕분이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특검에서 규명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까 그 단기 법무관도 분명히 특검에서 조사를 할 테고 그러면 그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진실이 어떻게 된다는 거 당연히 다 알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계속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가 그 뉴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보석이 허가가 됐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허가를 했어요. 일단 구속 기간이 한 열흘 남았는데 열흘 남기고 이제 허가가 됐는데 이거는 김영현은 그런데 나 보석시켜주지 말라 보석해주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고 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일단은 조건부로 풀려날 때 조건이 보증금을 내고 만약에 어기면 보증금이 이제 몰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나가면 안 되고 거주지에서 일정 범위 벗어나면 안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건 관계자 만나지 마라. 공범이죠. 뭐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측에서는 처음부터 본인들 보석 신청했다가 철회했었잖아요. 본인은 구속 사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범이 아니니까 구속을 취소해달라. 계속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본인에 대한 구속이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일시정지하는 보석을 해준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표면상의 이유인 거고요. 본인은 구속 사유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내심의 의사는 사실은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만나겠다 이거죠. 조건부로 보석한 게 나는 그런 조건 못 받아들인다. 아니 그러니까 제약을 두는 거니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는 이유가 그 제약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6개월 구속 기간 딱 채우고서 그렇죠. 딱 채우고 나가겠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나가버리면은 그냥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거라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통상 이제 조건부에 보석을 허가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법조 생활 하면서 지금 하여튼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내란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데 이것도 보석해준다는데 보석해준다는데 싫다고 거기다가 또 소송까지 내는 거는 내가 참 이것들은 진짜 아니, 저는 되게 이거 보고서 아까 헛웃음도 나고 어이도 없는 게 잘한다 싶은 게 아니 지금 얼마나 법원이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럼요. 본인 내란범인데 지금 윤석열도 무슨 쓰리빠 신고 체육복 입고 막 여기 상가에 막 돌아다니고 누가 막 찍고. 쓰리빠 좋다. 네 그리고 김용현 씨도 지금 법원이 왜 풀어줘? 나 조건 없이 풀어줘. 이러면서 지금 막 소송 걸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내란 재판이 장난입니까? 그 전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었냐면 그렇게 해서 법원이 예를 들면 일종의 선처를 하거나 뭔가 조건을 제한했는데 거기에 개기면 최종 형량이 그게 반영돼 가지고 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누구는 뭐 그런 생각 못해서 안 하나. 근데 이 자들은 어차피 나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뭐 이런 건 것 같아. 그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알죠? 그렇죠. 사형 무기수. 이 사람들 건드릴 수가 없거든. 건들면 이판사판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야, 나 이것들 진짜. 아니 저도 처음엔 그래서 보석을 해주는 걸 오히려 그 거부한 집행정지 신청한다고 그래서 아니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반대 아니야? 그런데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조건 그러니까 윤석열 만나지 마라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실상의 구속 연장이다 이렇게 본다고 김용현 측에서 지금 변호인 쪽에서 입장을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궁금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석을 조건부 보석으로 해서 너 윤석열 만나면 안 돼. 대신 이제 보석으로 해줄게 했으면은 그럼 나가서 석방돼서 윤석열 만났다. 그게 들켰다. 그러면은 다시 보석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되는데. 얼마나 더 사는 계속 빵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금 어차피 이게 사실 별로 전 지기현 판사가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액션이라고 봐요. 보여주기 식으로. 열흘밖에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구속기간 열흘이니까. 예, 열흘 동안만 그 조건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자체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열흘만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네. 만약 나가서 한 달 뒤에 윤석열을 만났어. 네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너 윤석열 만났네. 그럼 보석 조건을 어겼으니까 다시 빵에 들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보석이라는 효력 자체가 구속 기간이 지금 6개월이잖아요. 예. 근데 조건부로 미리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만 살아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불구속 재판인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굳이 따지면은 저거지. 보석 보증금 몰취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보석 조건 어겼으니까. 근데 재구속하는 거는 인신에 관한 거라서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보석 조건을 어겼을 때 무슨 제 기억에 그 보증금 저기 하는 것도 있고 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감치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건지 사실 전례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법에 있는 것만 지금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구속은 하여튼 그 6개월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간이라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그 기간 안에 만나서 돌아다니고 뻘짓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특검이 이제 그때는 가동되고 있을 테니까 캐치해가지고 이제 바로 구속하거나 아니면 현재 수사기관도 구속해가지고 또 열흘 20일 안에 기소하고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위험 상태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 나가서 나돌아다니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지금 국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들었는데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제가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 조건을 어기면은 다시 빵에 들어가서 남은 구속 기간이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만 다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근데 그런 게 진짜 이게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별로 그렇게 이 김용현한테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보석인 것 같은데 법원도 그럼 이걸 보석을 해준 것도 그렇고 이게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으면 이런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했으면 다시 근본 이유는 추가 기소 구속을 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했던 것과 이 내란 사범들한테 했던 것과 얼마나 검찰이 지금 다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심우정이는 비화폰을 들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거죠. 뭐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방화라든가 중범죄를 예전에 국선 전담할 때 그 전담 부서에 배치가 돼서 1년 정도 굉장히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중범죄인이잖아요. 지금 중범죄인이 6개월 돼서 풀려나는 거는 법원도 잘못이고 검찰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원이 무조건 사건 아무리 복잡해도 6개월 안에 끝냅니다. 매일 재판하는 한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 사람 풀어줄 수가 없거든요. 풀어주면 대부분은 도망가든가 증거인멸하든가 공범 만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중범죄를 마약이든 뭐든 조직범죄든 구속사건은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요. 근데 지금 지기현 판사 한 달에 뭐 재판 2번 하고 3번 하고.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법원 재판부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재판부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다른 단발성 사건하고 다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위증교사라든지 김용현 씨가 굉장히 많은 다른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 사건처럼 수사를 추가로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왕에 나중에 특검이 기소하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추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풀려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 달 전, 2달 전에 이미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구속기간이 6개월로 딱 한정을 해놓은 거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2번, 많아야 3번 재판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내년 2월, 3월까지 지금 재판기를 일단 잡아놨잖아요. 그거는 1심 재판을 구속기간 내에 안 끝내겠다는 지기현 재판부가 처음부터 그냥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뭐 그런 셈이죠. 이 비슷한 상황이 양승태 재판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양승태도
그때 며칠 안 남겨놓고 보석 허가 결정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양승태 변호인 쪽에서 그때도 이거 우리 그냥 저 구속 취소를 해야지 왜 보석을 하냐. 안 받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있었구나. 그때 재판부가 경고한 내용이 만약에 이 보석 조건을 어기면 이 양승태는 3억 원이었어. 보증금 몰취하고 감취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뭐 그 과태료 그다음에 뭐 20일 이하의 감치인가 뭐 그거 있어요 다 규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니까 양승태 쪽에서 나 조건 달리는 거 싫다 똑같은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차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같은 경우는 보석금이 제가 1억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양승태는 보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개겨서 뭐 항고를 한 해 만에 그때도 하다가 그렇게 했을 때 여론의 부담이나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쪽이라면은 이렇게 그 개기지 못한다니까요. 양승태는 자기가 대법원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때도 이게 기사가 됐던 것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보석으로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지. 그러니까. 뭐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그 감사합니다지 뭘. 그럼 이게 법원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직연 재판부는 1심을 일찍 끝낼 의지가 없었던 거로 확인이 됐고 현재로서는 지금 당연히 내년 2월 3월까지 기일을 잡아놨다는 건 당연히 1심을 구속기간 이후로다가 하겠다는 거니까 검찰도 추가 기소를 할 만한 사유가 이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재판 진행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띄엄띄엄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준비를 했어야 되고 맞아요. 통상 그렇게 해왔었어요 항상. 만약에 내가 구속됐어 봐. 바로 한 달 뒤부터 한 10개 만들어놨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재판했어. 그럼요. 일주일 내내 재판하면서 추가 구속 사유를 한 달 전부터 만들어놨을 거라니까. 한 달만 지나고 나서. 근데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럼 특검이 빨리 이제 수사가 시작이 돼야만이 이 모든 이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좀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대 특검이 특검보 지금 내란 민중기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4명을 일단 특검보로 추천했다는 속보는 나옵니다. 김영근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또 누구야 오정희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렇게 4명. 홍주. 제가 아는 사람은 김영근 한 명인데 괜찮은 검사였어요. 저기 잘할 거예요. 김영근, 박상진 검사는 특수통 검사라고 하는데. 김영근 검사가 무슨 이성윤하고 친하다 뭐 이런 걸로 찍혀가지고 중간에 나왔을 거예요. 잘할 거예요 아마 김영근.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친분이 있었구만요. 뭐 친분이 있을 수 있지 같은 검찰에 있고 조직에 상황한 게 있으면 있죠.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일단 첫 번째 일정으로 박세영 검찰 특수본을 면담했고 또 특검 사무실도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해서 서울 고검이나 공수처에 사무실 두는 게 어떠냐 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하는데 누가? 조은석 특검이요? 일단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여튼 시선이 있습니다. 뭐 박수 치는 분도 있고 우려하는 분도 있고. 근데 박수만 치는 사람은 잘 없고 우려 섞인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죠. 우려 섞인 박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근데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깎으셨어? 덥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발하는 걸 귀찮아해서 한번 깎으면 확 깎아요. 무슨 인민구처럼 깎으셨어요.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왔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는 뜨악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특검이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다뤄왔지만 지금 내란 특검이 엄청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말이 한 단어지 지금 관련자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얼만큼을 이걸 색출해야 될지 뿌리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군대에 있고 경찰에 있고 검찰에 있고 지금도 공무원으로 계속 이렇게 선량한 척하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사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건일 거라서 이런 수사를 해본 특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해본 좀 노련한 검사가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적임자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사 인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파견 검사만 60명이고 전체 인원으로 하면 한 200명 돼요.
특검 중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력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제 검사 시절에 보인 모습을 보면 뭐랄까 그 일관된 모습이 있었죠. 뭔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구속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바람직한 수사 기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찌 보면 언론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승승장구한 측면이 있었는데 우병우가 박근혜 때 청와대 들어가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뭐랄까 이렇게 내쳐지기 시작했어요. 검찰의 핵심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그 부정한 권력이 작동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감사위원까지 된 거죠. 그때 조은석이 박근혜 때 세월호 경정을 불기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소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눈밖에 났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